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서병수문화사입니다. 오늘부터 이제 행정법 선택형, 사례형, 기록형 모강할 텐데 학원 측 얘기를 들어보니까 여러분들 대부분이 다음 주 기록형도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다음 주까지 말씀을 드리면 제가 이제 모강이라는 걸 이제 처음 여기서 강의를 하게 되는데 제가 이제 시험 준비를 했었고, 그다음에 여러분들 때문에 이제 기출문제도 풀어보고 했는데, 여러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변호사 시험은 난이도가 되게 높잖아요. 난이도가 되게 높아요. 선택형도 그렇고, 기록형도 그렇고, 사례형도 그렇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볼 만한 이유는 뭐냐면 기출문제가 반복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기출문제가 반복된다는 것이 이제 객관식 기출이 됐던 것이 객관식에만 나오고, 사례형이 나왔던 기출이 사례형에만 나오고, 기록형 나왔던 판례가 기록형만 나오고 그런 것뿐만 아니라 당연히 그건 포함되는 거고, 객관식에 나왔던 중요한 판례들이 사례나 기록이 나오거나 사례형에 나왔던 중요한 판례들이 객관식이나 기록형 나오거나 기록형 마찬가지고요. 여러분들 기출문제 풀어보는 게 제일 중요하시고요. 그 다음에 선택형 같은 거 풀어보면, 제가 기출문제 풀어보면 어떤 식으로 나오냐면 이제 이렇게 나와요. 이제 새로운 판례가 나왔잖아요. 새로운 판례가 나왔어요. 최신 판례가 나왔다 칩시다. 예를 들어서 2019년 판례가 나왔어요. 이게 변시에 기출됐다는 겁니다. 변시 기출. 그러면 이 나왔던 판례 변시 기출되면 이 다음 연도에 변시 모의 기출이 나와요. 이런 식으로 나와요. 그러니까 2019년 판례가 있는데 2020년에 변시 기출됐다. 그러면 2021년 변시 모의 기출이 나와요. 이런 식이 나와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변시 모의 기출을 본다 해서 이 거꾸로가 되기 때문에, 거꾸로 소급이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기출문제를 제가 요새 책을 만들면서 기출문제를 표시를 하고 있는데, 푸는 게 아니라 이제 풀면서 여러분들은 이제 제 책을 공부하지 마세요. 올해 나오겠는데 내년에 또 개정판 준비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기출문제를 책에다 표시를 하고 있어요. 표시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나와요. 최신 판례가 나왔다. 그럼 2019년 판례가 최신 판례 나오면 2020년 나오고, 이 판례가 다음 년도 모여서 나와요. 예, 이렇게 나와요. 그런데 이제 중요한 판례는 이게 또 1, 2년 후에 다시 변시 또 나오게 돼요. 이렇게. 변시에 기출이 되게 돼요. 이게 객관식 같은 이런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최신 판례가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한번 모의고사나 변시에 나왔던 기출이 또 나오기도 하고요.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이제 기출이 제일 중요하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브리타라고 할 수 있는 것도 이런 것들이거든요. 이런 것들. 이 부분이죠. 이 부분. 기출문제 중에서 열심히 변시 모의 기출을 풀었는데 이게 거꾸로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이렇게 나와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최신 판례가 중요하다. 기출문제 중요하고 최신 판례가 중요하다. 그래서 제가 이제 기출문제를 이제 계속 풀어보고 있는데, 제 책에 표시를 하고 있어요. 책에 표시를 해서 이런 특징이 있어서 모의고사를 이제 다른 선생님들은 어떻게 할지 모르지만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최근 3년 6개월치 판례를 가지고 객관식도 해보고 객관식도 풀어보고, 그 다음에 모의고사 사례형도 풀어보고 기록도 풀어보자, 그런 취지로서 문제를 다 만들었는데 만들다 보면 이게 객관식 같은 20문제 다 안 만들어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진도 범위 내에서 20문제 다 안 만들어지는데 한 15번까지가 최신 판례고 15번 이후가 이제 기존의 기출 판례든가 아니면 안 나왔는데 나올 것 같은 그런 판례를 골랐어요. 그다음에 선택형은 이제 행정기본법이 새로 만들어졌잖아요. 행정기본법이 이제 다 이제 올해부터 다 시행이 되는데 2023년도에부터 시행되는 조문들이 있거든요. 몇 가지. 이건 빼고 지금 당장 시행되는 조문만 시험 이제 출제를 했거든요. 이번 기회에 행정기본법을 한번 복습하시고, 행정기본법 한 문제 나올 거예요. 행정기본법 한 문제, 객관식으로 한 문제 꼭 나올 거고, 그 다음에 이제 행정법 이제 객관식 문제 풀면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행정기본법 가지고도 사례나 기록에 써먹을 수 있는 조문이 상당히 많이 나왔어요. 상당히 많이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행정기본법도 몇 개 조문 안 되니까 한번 보시고, 이 정도로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사례 문제부터 갑시다. 사례 문제부터 갑시다. 이런 특징이 있다는 거 반드시 알고 계세요. 예, 이래요. 이런 식으로 나와요. 이건 문제를 풀다 보면, 풀기만 하면, 이런 특징이 있다는 걸 잘 모르는데, 이제 책에다가 표시를 하다 보면, 아, 이런 특징이 있구나, 걸 알 수가 있어요. 사례 문제부터 풀게요. 이 문제를, 이거 사례 문제는 어려우셨나요? 어려우셨나요? 어려울 수도 있고, 쉬울 수도 있고, 이게 이문에 이제 첫 번째 단락하고 두 번째 단락 문제 두 문제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첫 번째 단락은 보면 장기 요양 기간의 폐업 신고와 노인 의료복지시설의 폐지 신고는 수리를 요하는 신고다라고 전제하고, 두 번째 단락에는 이제 끝에 보면 건축 신고는 뭐 수리를 요하는 신고다라고 이제 전제한다 이렇게 해놨어요. 이거 왜 이렇게 써놨냐면, 신고 문제가 나오면 수리를 요하는 신고하고 수리를 요하지 않은 신고를 구분해야 되거든요. 네, 근데 여러분들 시험에서 쓸 게 많은데 그것을 하면 힘드니까 그건 쓰지 말고, 전담 문제는 수리를 요하는 신고를 전제하고, 밑에 문제는 수리를 요하지 않은 신고를 전제해놓고 문제를 풀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전담 앞으로 보시면, 갑은 2013년 1월 8일 장기 요양기관이자 노인 의료복지시설인 땡땡 실버센터에 설립신고를 마쳤다. 갑이 설립신고를 마쳤습니다. 갑이 2013년에 이제 A가 나옵니다. A는 2017년 12월 12일 감명을 유지하여 부천시장 을에게 대표이사 변경에 의한 노인 의료복지시설 폐지 및 장기 요양기관 폐업 신고를 하였고, A가 있습니다. 이제 부천시장이 을에 있죠. 이렇게 이제 갑이 적법하게 설립 신고를 했고, 이제 을이 수리를 했고, 영업하다가 이제 을이 이제 무슨 마음을 먹었는지 감명일을 위조합니다. 위조를 해서 이제 폐업 신고를 해요. 폐업 신고를 하고 부천시장이 수리를 해주죠. 이렇게 이게 2017년이고요. 2017년 12월. 그 다음에 이제 부천시장이 이제 날짜가 틀렸는데 2013년 12월 19일에 있는데 2017년 12월 19일로 날짜가 이제 틀렸어요. 여기 오타 쳐놨어요. 판례라서 이게 3심까지 오다 보니까 1심 끝나고 대법원까지 오는데 기본이 3년이거든요. 3년 정도 걸리면 빨리 걸리는 건데 이것은 오래 걸려가지고 이제 시간이 많이 걸렸어요. 근데 날짜를 고치다 보니까 안 고쳐진 게 있어요. 아무튼 부천시장 을은 2017년 12월 19일 이 사건 각 신고를 수리하였다. 근데 A는 2021년 7월 14일 감명희의 노인 의료복지시설 폐지 신고서 및 장기 요양기관 폐업 신고서를 위조하여 부천시청 공무원에게 행사했다는 범죄 사실로 벌금 200만 원 선고받았고 그 판결은 그 무렵 그대로 확정되었다. 이것 때문에 이제 유죄 판결을 받았다는 거죠. 기계 써놨는데 이제 이렇게 해놓고 이제 뒷페이지 조문을 봅시다. 조문을 조문 보시면 노인 장기 요양보험법이 나와요. 다음에 노인복지법이 나오고 이제 건축법이 나오는데, 여기서 제가 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면 수리를 요하는 신고하고 수리를 요하지 않은 신고가 규정이 어떻게 되는지 잠깐 볼게요. 36조 1항 보시면 장기 요양기관의 장은 폐업하거나 휴업하고자 하는 경우 밑에 줄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 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이제 이게 이제 신고를 요하는 신고거든요. 수리를 요하는 신고.
아까 이제 이게 첫 번째 문제는 이 서류 신고는 이제 수리를 위한 신고로 전제했으니까 판례도 있어요. 판례도 있어. 판례 있어요. 그래서 수리를 위한 신고가 규정 형식이 어떻게 있냐 보면 신고해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제 신고해야 하면 신고받은 이제 행정청은 이제 신고가 적법한지 아닌지 판단할 수 있다는 거죠. 노인복지법 보실까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노인복지법 40조 1항 제33조 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육아복지시설을 설치한 자, 또는 밑에 줄 노인의료복지시설을 설치한 자가 바로 밑에 줄 그 시설을 폐지 또는 휴지하고자 할 때에는 설치했는데 이제 폐지하고자 할 때 그 밑에 줄 바로 밑에 줄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미리 신고해야 한다. 이것도 신고해야 한다. 그것도 신고해야 한다로 나와있으면 수리를 요한 신고의 가능성이 크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잠깐 건축법 잠깐 볼까요? 건축법은 이제 아까 두 번째 달락에 있는 문제와 관련이 있는 건데 그래도 그 건축법에서 건축 신고가 수리를 요하지 않은 신고인데 어떻게 규정되어 있는지 보면 이렇게 알 수 있어요. 14조 1항 11조에 해당하는 허가 대상 건축물이라 하더라도 다음 각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하나는 밑에 줄 신고를 하면 건축 허가를 받은 것을 본다. 신고만 하면 허가를 받은 것을 본다. 이렇게 됐으면 수리를 요하지 않은 신고다라고 이제 규정 형식을 통해서 이제 차이를 통해서 규정 형식의 차이가 있다는 점에서 이제 알 수 있는 거죠. 신고한다? 그러면 이제 수리를 요한 신고고 신고하면 건축 허가를 받은 걸 본다. 하면 수리를 요하지 않은 신고다. 이렇게 해놓고 이제 문제를 봅시다. 이렇게 해놓고 됐습니다. 그래서 문제를 보시면 3페이지 1번은 이제 아까 첫 번째 단락의 문제이고요. 2번, 3번, 4번 두 번째 단락에 있는 문제인데 1번 문제부터 볼게요. 갑은 부천시장 의뢰 갑이죠. 원래 서류 신고한 사람. 갑은 부천시장 의뢰 이 사건 신고 수리에 다투고자 한다. 그런데 2021년 11월 현재 제소기간에 도가해서 무이동 확인 소송을 제기하였다. 이때 수소부부는 어떤 판결을 하여야 하는가? 이제 제소기간에 도갔기 때문에 방법이 없죠. 무이동 확인 소송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대부분의 이제 행정사건을 보면 이제 제소기간을 도가지 않았으면 이제 취소송을 제기하고요. 제소기간에 도갔으면 무이동 확인 소송을 하거든요. 대부분 이제 각하 판결 나오죠. 제소기간 각하가 아니라 기각 나오죠. 왜냐면 위법하다 하더라도 대부분 사건이 취소 사유에 불과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무효동 확인 소송을 제기하였다. 소송은 어떤 판결을 해야 되는가? 정리해 보면 이제 아마 이 논점은 이 판례가 최근 판례예요. 최근 판례인데 이 논의는 아마 여러분들이 많이 접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은데 해설지에 보시면 그림으로 이렇게 적어놨잖아요. 그림으로 이게 취소 무효 구변설, 원칙적 취소설 이것도 잘 안 나오는 건 잘 뭐라 해야 되나? 그렇죠. 시험에 잘 안 나오는 부분인데 판례가 있어서 냈어요. 혹시 몰라서. 근데 하자가 있는 사인의 공포페이가 있죠. 이제 이런 설명하고 예를 들어서 뭐 신고나 신청이 있단 말이죠. 이 기에서 이제 행정청이 이제 수리를 합니다. 행정청이 일정한 이제 뭐 행정처분을 하게 되죠. 뭐 수리를 하기도 하고 예를 들어서 뭐 허가 처분을 해주기도 하고 이렇게 하게 되죠. 이렇게 허가 처분을 이렇게 해주기도 하죠. 그런데 문제는 이쪽에 하자가 있다는 거죠. 하자가 있으면 여기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취소인지 아니면 무효인지 아니면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는지 이런 논의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문제가 있으면 힘들었을 거예요 아마. 왜냐하면
분명히 여기는 이제 문제가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유죄했잖아요, 유죄. 그죠? 그래서 A가 감명이를 유죄했다는 것뿐만 하죠. 근데 유죄가 있는데 이 유죄가 취소 사유인지 무효 사유인지가 나왔지 않아요. 이 문제에서는. 그죠? 이거부터 힘든데 이제 해설지 보시면 이건 무효 사유에 해당한다라고 이제 전제해놓고 문제 풀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이렇게 나올 때는 어떻게 푸냐면 사인의 공법행위 하자했을 때 이것도 중대명백설을 풀어요. 중대명백설로. 이것도 중대명백설 풀어요. 하자가 중대가 명백하면 무효이고 둘 중 하나 빠지면 취소사유다. 이거 이렇게 하는 거죠. 근데 이 사안에서는 판례가 이제 이렇게 무효로 본 거죠. 무효로. 유죄에서 신고하면 무효다라고 전제해놓고 이렇게 된 거죠. 근데 일단 학설부터 먼저 설명하면 하자가 했으면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이제 취소 무효 구별설. 취소 무효 구별설. 이게 다수설 파례입니다. 이게 뭐냐면 이쪽에 하자가 취소 사유에 해당하면 이것도 취소 사유다. 취소 사유라는 거냐면 일단은 유효하다는 거예요. 일단은 유효하다는 겁니다. 취소 사유면 행정청이 이 수리를 취소하거나 허가증을 취소하기 전에는 그 공정력이 있잖아요. 그래서 취소 사유에 해당한다는 것은 일단 유효하다는 거예요. 아무튼 사인의 공법행위가 취소 사유면 이것도 취소 사유. 여기 무효 사유면 이것도 무효 사유라는 거죠. 근데 여기서 취소 사유냐 무효 사유 구별을 어떻게 한다? 중대명백설을 하자의 중대명백설 있죠? 그걸로 판단한다. 똑같아요. 이걸로 판단한다. 아마 이 문제도 여기서부터 막혀가지고 위조한 것이 서류 A 명의를 갑이 A 명의를 유죄했잖아요. 그것이 취소사를 볼 것인지 무효사를 볼 것인지 쉽지 않아서 판단하기 쉽지 않아서 쓰기 쉽지 않았을 텐데 아무튼 이렇게 한다. 그런데 학설 중에 이제 원칙적 취소절이 있어요. 원칙적 취소절. 일단 취소사유가 됐든 무효사유가 됐든 여기가 취소사유가 됐든 무효사유가 됐든 이것은 다 무조건 다 취소사유. 무조건 취소사유죠. 다만 이제 여기 사인의 여기부터 보시면 이제 상대방의 동의나 신청이 있는 경우에 상대방의 동의나 신청이 있어야 할 수 있는 이런 행위인 경우에 이런 동의가 신청이 없는데 불구하고 어떤 행위를 하면 이것은 무효이다. 이렇게 학설들이 있어요. 이렇게 해놓고 이제 이것은 이제 표로 적어놨죠. 행위효과적 공법행위인데 하자의 정도에 따라서 단수나 위법사유, 즉 취소할 때는 취소 무효 구별설은 무효, 원칙적 취소사유는 취소사유, 무효 부존재철에는 무효, 원칙적 취소사유는 취소사유. 이렇게 해가지고 학설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사연은 이렇게 봤죠. 유죄한 부분을 이제 유조로 봤죠. 유죄한 부분을 무효사로 봤죠. 그러니까 무효사니까 이것도 이제 수리도 무효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수소보호는 인용 판결하면 되죠. 이게 답이죠. 인용 판결하면 된다. 됐고요. 이제 읽어봅시다. 설문 1번 문제 소재. 당해사항은 사인의 공법행위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 그에 관한 행정이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와 관련된 문제이다. 당해사안에서 A가 간병위의 노인 의료복지시설 폐지 신고서와 장기 요양기간 폐업 신고서를 위조하였으므로 중대명백설에 따라 여기 있죠. 중대명백설에 따르면 신고행위 자체가 효력이 없다. 이 부분을 좀 제가 목차를 따로 안 만들고 이 부분을 목차를 따로 안 만들고 답안이 있었잖아요. 문제 소재로 다 처리해버렸잖아요. 이렇게 하지 않고 따로 목차 만들어도 돼요.
그러면 더 답안지가 풍부해지겠죠? 사인의 공법행위 하자였을 경우에 어떻게 판단한다? 중등명에서 판단한다. 이렇게 해가지고 판단해도 돼요. 책의 이 부분은 이렇게 여러분들 가정의 책들을 보면 이 부분에 대한 논의가 풍부하지 않아서 그냥 간단히 처리했는데 이 부분을 어떻게 하든지 풍부하게 쓰시면 좋은 조수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무효인 신고행위에 근거한 부천시청 의뢰 수리행위로서 효력이 취소사유에 불과한지 또는 무효사유에 해당할지에 따라 수소보건의 판결의 내용이 달라질 것이다. 그래서 두 번째 2번 사인의 공법행위 하자와 행정행위 효력 문제점 사인의 공법행위가 행정이 발령의 단순한 동기인 경우에는 사인의 공법행위 하자는 행정의 효력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그러나 사인의 공법행위가 행정의 전체 조건인 경우에는 행정의 효력에는 관해서 관여가 되려 한다. 대부분의 전체 조건이죠. 학설은 취소 무효 구별설이 있고 원칙적 취소설이 있는데 1번 취소 무효 구별설은 사인의 공법행위가 단순한 유법사유 취소사유인 경우에는 그에 따른 행정에는 유효이고 유효하다는 것은 취소사유에 해당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공정력 때문에 행정지 직권 취소하기 전까지는 유효하기 때문에 유효이고 유효하단 말이 취소사유에 해당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사인의 공법행위가 무효, 부존재, 적법하게 처리된 경우에는 그에 따른 행정행위는 무효로 본다. 이거 다수설입니다. 판례이기도 합니다. 판례. 원칙적 취소설. 이겨내는 원칙적으로 사인의 공법행위에 흠이 있는 때는 흠에는 무효사유, 취소사유가 다 포함됩니다. 흠이 있는 때에는 그에 따른 행정행위는 취소해야 할 수 있는 행정행위를 본다. 다만 상대방의 동의나 신청을 요하는 행정행위에서 상대방의 동의나 신청이 명백히 결여된 경우에는 그에 따른 행정행위는 무효이다. 이 신청이나 동의가 필요한데 상대방이 동의나 신청을 하지 않는다고 하고 행정행위를 하면 이제 무효라는 거죠. 표가 있으니까 표를 보시면 될 거고요. 제가 이거 공부할 때는 이게 표를 제가 만든 거 한데 이해를 못했어요. 이해를 못해가지고 그게 그것을 같아가지고 표를 정리해서 공부를 했었는데 여러 표를 보시면 이제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판례가 이거 한 판례가 없었어요. 최근까지 없다가 이번에 언제 2018년이에요. 2018년도에 판례가 나왔어요. 판례는 취소 무효 구별에 따라서 장기 요양기관의 폐업 신고와 노인 의료복지시설의 폐지 신고가 당연 무효임에도 불구하고 행정적 일을 수령한 경우 그 수령이도 당연 무효라고 봤다. 그래서 다음 페이지 보시면 판례 계속 볼까요? 판례가 이게 객관식으로 나올 거니까 이 판례는 장기 요양기관 폐업 신고와 노인 의료복지시설의 폐지 신고는 밑에 줄 수리를 필요로 하는 신고에 해당한다. 수리를 요하는 신고라고 했죠. 그러나 행정청이 그 신고를 수리하였다 하더라도 신고서 위조 등의 사유가 있어 신고 행위 자체가 효력이 없다면 여기 이제 유조면 이제 무효 사유를 했다고 본 거죠. 없다면 그 수리행위는 유효한 대상이 없는 것으로서 수리행위 자체에 준대 명백한 하자가 있는 것을 하자가 있는지를 따져볼 것도 없이 당연히 무효이다. 판례도 취소 무효 구별서에 따르고 있고요. 그래서 검토 및 사용 검토 보시면 취소 무효 구별설이 사인의 권리 보호와 행정법 관계 안정성을 조화시킨다면 타당하다. 따라서 A가 감명이의 노인 의료복지시설 폐지 신고서와 장기 요양기관 폐업 신고서를 위조하였으므로 그 신고행위 자체가 효력이 없다. 취소 무효 구별서에 따르면 부천시장 의뢰 수리 행위도 당연히 무효이다. 그래서 수소보건의 판결 이제 행정소송법 4주 이유가 있죠. 무효동 확인 소송은 처분 뒤 행정처의 처분 뒤 효력 유무 또는 존재 여부를 확인한 소송이다. 그런데 부천시장 의뢰 수리 행위는 무효이므로 수소보건은 인용 판결을 해야 한다. 됐습니다. 어렵지 않죠. 아마 이런 이 문제를 아마 다루진 못했을 거예요. 어떡하지? 그래서 처음 다루는 것이라 생각이 돼서 답안지 쓰기는 쉽지 않았을 텐데 이제 풀어봤으니까 이제 다음에 나오면 이제 풀 수 있죠. 그 다음에 앞으로 들어가서 문제를 들어가셔서 두 번째 단락.
이제 이것도 이건 낸 취지가 뭐냐면 이것도 최근 판례예요. 이게 언제 거냐면 2019년 판례죠. 2019년 판례인데 건축 신고, 수리를 요하는 신고에서 수리를 요하지 않는 신고에 있어서 그 건축 신고 그 자체가 여러분들 시험에 나온 적이 없어요. 예, 사례 문제로 제가 알기로는 건축 신고 관련해서 그 인허가제 효과를 갖는 건축 신고가 사실에 나왔나 그랬을 거고 아직 건축 신고가 지금 안 나왔는데 마침 판례가 나와서 냈습니다. 그래서 잠깐 보시면 이제 읽어보시면 일단 지우고 왜 냈냐면 건축 신고 수리에 처분성 문제를 묻기 위해서 낸 거예요. 처분성 문제. 이 판례에서는 건축 신고 수리에 처분성 문제를 다루지 않고 있거든요. 다루지 않고 있고 아마 그것은 여러분들 공부하셨던 판례 가지고 쓰시면 되는데 그것 이제 이 판례에서 이제 본격적으로 다뤄주고 있어서 이제 낸 거예요. 그래서 읽어보면 두 번째 단락입니다. 문제 두 번째 단락. 분할 전 서울 동대문구 주소 1생략 대 566평방미터 토지는 원래 동일인 소유였다. 예, 동일인이 있어요. 한 명. 여긴 동일. 한 사람이에요. 한 사람. 토지가 이제 갖고 있었어요. 근데 75년 3월 21일 동그랑 1번, 동그랑 2번, 동그랑 3번, 동그랑 4번. 예, 이게 토지가 1번, 2번, 3번, 4번으로 분할돼요. 이렇게. 예, 하나의 토지가 이렇게 이제 분할된다는 거죠. 1번, 2번, 3번, 4번. 이렇게. 그 무려 1, 2, 4 토지는 네, 1, 2, 4 토지는 이제 누군가에게 이제 양도가 돼요. 누군지는 모르겠는데 양도가 돼요. 그리고 양수인이 각자 건축 허가를 받아 그 지상에 단독 주택을 건축하였으며 이제 각자 1번, 2번, 4번 여러 사람한테 양도가 된 거죠. 그래서 건축을 하고요. 그 토지 위에 건축을 하고 살고 있었어요. 3번 토지만 남은 겁니다. 그 무렵부터 이 사건 토지 3토지는 사실상 도로로서 인근 주민의 통로로 이용되어 왔으며 이 사건 토지의 지하에는 하수관로가 매설되어 있다. 이제 3번이 이제 이렇게 됐다는 거죠. 대충 이렇게 됐다는 거죠. 3번이 토지가 이렇게 있으면 이제 여기가 이제 도로고 여기가 도로고 여기가 이제 없습니다. 이렇게 했다는 거죠. 이렇게 1번, 2번 이렇게 4번, 3번 여기가 도로니까 이쪽은 도로가 아니고 나오려면 도로 나오려면 여기 나와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3번 토지로 나와야 한다는 거죠. 그림 예쁘지 않은데 아무튼 이제 병은 이러한 이 사건 토지의 이용사를 알면서도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한 다음 2016년 8월사 이 사건 토지의 2층 규모의 토지 주택을 신축하겠다는 내용의 건축 신고서를 제출했습니다. 이제 3번을 이제 샀어요. 이렇게 병이 3번을 또 이제 매입한 거죠. 이제 건축을 짓겠다고 건축 신고서를 제출한 겁니다. 예, 이 사건 토지에 병의 건축 계획대로 토지 주택 건축한 경우 2번 토지는 공로로 취입할 수 있는 통행로가 사라져 맹지가 되고 1번 토지는 맹지가 되는 건 아니지만 그 지상 주차장으로 자동차가 출입할 수 없게 되고 4번 토지는 맹지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 지상 건물에 보조 취입물을 출입할 수 없게 된다. 여러 가지 불편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에 동대문 구청장은 정입니다. 그래서 이제 거부를 합니다. 거부. 원래는 이제 이 사안에서는 반려인데 반려나 거부나 뭐 이렇게.
그래서 이에 동대문구청장 정은 2016년 8월 19일 병에 대하여 이 사건 토지는 건축법상 도로에 해당한다 건축을 허용없었다는 이유로 건축신고 수립 거부 처분했습니다. 일단 처음에는 뭘 했냐면 이 건축법상 도로다. 근데 도로에다가 무슨 건물을 짓니? 이렇게 해서 거부증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1심 법원이 이 사건 토지를 건축법상 도로에 해당하지 않는 이유로 병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건축법 도로라고 주장했지만 이게 아니라는 거죠. 1심에서는 원고가 이제 갑이 승소합니다. 1심에서는 이제 갑 승소, 병 승소. 1심. 그래서 이제 정이 이제 항소하죠. 정은 항소와 이 사건 토지는 1975년 분필된 이후로 인근 주민을 통해 제공된 사실상 도로인데 이제 사실상 도로다. 바꿨습니다 이제. 도로인데 건축법상 도로는 아니고 사실상 도로를 사용한다. 이렇게 놓고 두 번째. 이 사건 토지에 주택을 건축하여 인근 주민들의 통행을 막는 것은 사회공동체와 인근 주민의 이익에 반한다. 인근 주민의 이익 반한다. 이렇게 해서 항소심에서 이걸 주장한 겁니다. 항소심에서. 바람으로 병의 주택 건축은 허용되어서는 아니되며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공의에 부합하는 적법한 처분이라고 보여하고 병의 건축신고나 이 사건 행정소송 제기는 권리남용이라고 보아야 한다는 주장을 추가하였다. 예. 이제 이게 뭐냐면 이제 처분사의 추가입니다. 처분사의 추가. 예, 추가니까 이거 뭐냐면 처분사의 추가한 겁니다. 1심에서는 건축법상 도로니까 거부했는데 1심 패소하니까 2심에서 돌아가지고 사실상 도로다. 인근 주민의 이익이 바란다라는 처분사를 추가했습니다. 추가. 그래서 이번 문제 보시면 정의 갑의 건축신고를 수리하는 것이 대상적인 있는 되는가? 처분성을 논의하는 거죠. 처분성. 해설지를 보시면서 여기 거부한 게 있잖아요. 거부. 이것이 처분성이 되는가? 왜 그러냐면 왜 이 논의를 하냐면 지울게요. 이제 왜 이 논의를 하냐면 수리를 요하지 않은 신고하고 수리를 요하는 신고가 있는데 요하지 않죠. 그러면 이제 여기서 신고만 하면 여기서는 사연이 신고만 하면 법적 효과가 발생하죠. 왜냐면 수리가 불료하니까 원래는 수리 불료해요. 원래는. 근데 수리를 하죠. 근데 수리를 한다 하더라도 이것은 사실행위다라는 거죠. 그래서 설사 거부한다 하더라도 이것도 사실행위다. 처분이 아니라는 거죠. 원래는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수리 요하는 신고는 문제 없어요. 여기서는 문제 없는 게 처분성이 있는데 문제 없는 게 뭐냐면 수리하면 법적 효과가 발생하는 게 아니잖아요. 여기서 발생하지만 수리를 해야 이제 법적 효과가 발생하니까 해야 돼. 여기서는 신고만 하면 법적 효과가 발생하지만 수리를 요하는 신고에서는 신고만 가지고는 법적 효과가 발생하지 않고 행정적인 수리를 해야 법적 효과가 발생하죠. 이게 처분성 인정이 돼요. 여기서는 당연히 돼요. 여러분들 그 행정법에서 준법률 행위적 행정에서 확공통수 있죠. 확공통수
합공통수. 확인, 공증, 통지, 수리. 이 수리가 여기거든요. 여기 있는 수리가 여기거든요. 그래서 처분서 당연히 인정돼요. 여기서는 이제 객관식의 시험 나오는 건데 사례는 안 나오고, 여기서는 당연히 인정되니까 사례는 안 나오고, 문제는 이제 사례 나올 때 여기가 나온 문제야. 여기 수리를 요하지 않은 신고해서, 수리를 요하지 않은 신고해서 수리를 이제 불허하는데, 상력증이 수리하거나 거부한단 말이죠. 이럴 때 이 처분성이 인정되는지 안 되는지 문제되는데, 원래는 처분성이 인정되지 않아요. 그런데 처분성이 인정하지 않으면 이게 다툴 방법이 없어요. 다툴 방법이 없어요, 이게. 어떻게 하라는 거야? 그래서 처분성 인정한 용구가 나오는데, 그래서 이제 다툴 방법이 없기 때문에 다툴 방법을 강구하기 위해서 처분성 인정해 주는 거거든요. 판례도 그렇고, 이제 학설도 그렇고요. 다 그래요. 그래서 문제 소지를 보시면, 건축법상 건축신고는 수리를 요하지 않는 신고에 해당한다. 그런데 수리를 요하지 않는 신고의 경우에는 행정기관의 별도의 수리 행위를 요하지 않는다. 원래는 그렇죠. 요하지 않아요. 그런데도 동대무 구청장 정은 병의 건축신고를 수리 거부하였고, 이에 대해 병은 취소송을 제기하여 항소심을 계속 중이다. 항소심 법원은 정의 건축신고 수리의 대상자격을 부정하여 각각 판결을 하였는지가 문제된다. 건축신고의 처분성 인정 여부. 이게 이제 처분성 부정설은 이제 이거 말하는 거예요. 이거 말하는 거예요. 신고 자체로 법적 효과가 발생하기 때문에 원래는 신고 불효하지 않다. 그러나 신고 필요하지 않은데 설사 수리했다 하더라도 이건 사실행위에 불과하기 때문에 처분이 되지 않는다. 설사 거부했다 하더라도 이것도 사실행위에 불과하기 때문에 처분성이 되지 않는다. 여기까지가 이제 처분성 부정설이 근거예요. 그래서 수리를 요하지 않는 신고의 경우에 사인의 신고 그 자체로서 법적 절차가 완료되어 행정청의 처분이 개입할 여지가 없기 때문에 그 거부 행위에 대하여 행정소송법상 처분성이 인정될 여지가 없다. 설사 만약 수리를 요하지 않은 신고의 경우에 행정청이 접수를 거부하다 하더라도 이는 단순한 사실행위에 불과하다. 그래서 항고소송이 처분이 되지 않는다라는 견해고요. 이게 원래 전통적인 견해예요. 근데 처분서 근정설이 새롭게 나오고 있는데 이 견해 때문에 판례가 바뀐 거예요. 원래 두 가지 견해가 있어요. 이 두 가지 견해가 있는데 두 가지 견해 나누지 마시고 이 두 가지 견해를 두 가지 근거로 쓰세요. 첫 번째, 두 가지 근거로 쓰셔도 돼요. 이게 원래 이게 처분성 부정설, 여기가 처분성 부정설입니다. 처분성 긍정설. 첫 번째 근거가 뭐냐면 행정청이 이제 의도적으로 이제 반려한 경우가 있다는 거죠. 이런 경우에는 다툴 방법을 강구해 줘야 한다는 거예요. 다툴 방법을 강구해 주자. 두 번째 뭐냐면 이 거부는 금지하명. 하명 아시죠? 하명. 법령행정에서 제일 먼저 나오잖아요. 하명. 뭐다? 금지를 명령한다는 거죠. 거부가, 수리 거부가. 그리고 이성 성격 때문에 처분성이 인정된다. 이렇게 두 가지 근거 가지고 원래는 이런 견해가 하나가 있고 이제 행정청이 의도적으로 반려한 경우에는 그것을 다툴 방법을 강구하자라는 견해가 있고 이 수리 거부는 금지하명의 성격이 같기 때문에 처분성 인정하자라는 견해가 있는데 이것을 이제 근거로 두 개를 써요. 근거로 써서 상관없어요. 그래서 처분성 근정설 첫 번째, 적법한 신고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행정청이 의도적으로 접수를 반려한 거가 있는데 이를 다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반려행위의 처분성을 인정하자는 견해와 그다음에 반려행위를 금지해제의 효과를 막는 금지하명의 성격을 갖는다고 봐 반려행위 처분성을 인정하는 견해가 있다. 이 두 가지 견해가 있는데
근거로 첫 번째 근거, 두 번째 근거라고 쓰셔도 돼요. 이런 이제 긍정설 때문에 판례가 바뀌었어요. 그 전에는 이제 이 판례가 이제 밑에 있는 판례는 여러분들 공부하실 때 많이 봤던 판례인데 2016년 판례인데 많이 봤을 거예요 아마. 아직 이 판례가 시험에 안 나왔죠. 객관식에는 엄청나게 많이 나왔는데 아직 사례는 안 나왔어요. 그래서 판례 요약한 거 보시면 이제 판례는 수리를 요한한 신고 중에서 건축 신고와 같은 금지 해지적 신고의 경우에 신고가 반려된 후 당해 신고의 대상에 대한 행위를 하면 시정명령, 이행강제금, 벌금 대상이 되는 등 신고인이 법적 불이익을 받을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그 위험을 제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건축신고의 수리 거부 처분의 처분성을 인정한다. 이제 거부를 했어요. 이제 판례를 잠깐 볼까요? 판례를 잠깐 보면 이제 신고를 했는데 거부를 했단 말이죠. 그래서 이 사람은 이제 건축법상의 건축 신고가 이제 행정법을 너무 잘해가지고 신고만 하면 이제 법적 효과가 발생한다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예, 신고. 네가 거부하든 말든 상관없어. 그래서 열심히 건축합니다. 예, 건축합니다 이제. 왜냐면 이게 수리를 요하지 않으니까 신고니까 행정청이 이제 거부를 해도 아무 소용없어. 건축 열심히 합니다. 근데 행정청이 이제 열받아가지고 시정명령 내립니다. 빡치기 시작한 거죠. 이거 철거해라. 그래도 건물 올라갑니다. 그럼 그 다음에 이행강제금을 물립니다. 이거 봐라. 철거 안 해? 예, 이행강제금 물립니다. 이행강제금은 반복 부과가 가능해요. 예, 이게 가능해요. 1년에 두 번 이상, 1년에 두 번 할 수 있지만, 1년에 두 번이지만, 한번 반복해요. 1년에 두 번씩 계속 반복, 부과가 되죠. 그래도 계속 올라갑니다. 그 다음 와서는 이제 고발해버립니다. 그래서 벌금형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시정명령, 이행강제금, 벌금 받을 수 있는 위험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이거 여기서 주장하는 사람들 뭐냐면 처분성 부정설을 주장하는 사람 뭐냐면 그러면 시정명령 할 때 여기서 다투면 되지. 아니면 이행강제 부과처분 나오면 이때 다투면 되지. 아니면 벌금 나오면 여기서 다투면 되지. 이라고 이제 주장하는 거예요. 근데 그러지 말고 여기까지 하기 전에 시정명령, 이행강제금, 벌금까지 하기 전에 거부 단계에서 다투게 해주자. 이런 근거입니다. 됐죠? 그래서 이제 판례는 판례 한번 읽어볼까요? 근데 주칭건 보시면 되는데 위에는 이제 조문이니까 조문 설명해 드렸어요. 이와 같이 건축주 등은 신고자에 하여서도 건축 신고가 반려될 경우에 당해 건축물 건축 개시하면 시정명령, 이행강제금, 벌금의 대상이 되거나 당해 건축물을 사용하여 행은 항의 허가가 거부될 우려가 있어 불안전한 지위에 놓이게 된다. 따라서 건축신고 반려행위가 이루어진 단계에서 당사자로 하여금 반려행위의 적법을 다투어 그 법적 불안을 해소한 다음에 건축행위에 나가도록 함으로써 장차 있을지도 모르는 위험에서 미리 벗어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고 위법한 건축물 양상과 그 철거를 둘러싼 분쟁을 조기에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하게 하는 것이 법치 행정의 원리에 부합한다. 따라서 이 조기에 아까 말씀드렸죠. 시정명령, 이행강제금, 벌금 단계 가지 말고 위에서 조기에 분쟁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하자. 그래서 건축신고 반려행위는 항거소송 대상이 된다. 보고 보는 것이 옳다. 됐죠. 학설을 쓰시는 게 학설 어렵지 않으니까 학설을 좀 쓰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행정법 교수님들 학설 좋아하시니까 됐고요. 검토 보시면 됐고요. 검토는 이제 처분서 근형설이고 사안 해결도 이제 대선 협정이 인정된다. 네, 그런 됐습니다. 됐고 설문 3번 이제 정이 병의 건축신고를 수리한 것이 위법한가, 적법한가, 이제 위법성을 따지는 거죠. 아마 이것도 쓰기 쉽지 않았을 거예요. 이게 신고가 건축신고가 재량인가 기속행위인가 이제 그런 고민을 했을 텐데
이게 좀 신고가 좀 어려움이 있어요. 원래 보면 수리를 요하는 신고, 수리를 요하지 않은 신고서는 수리가 분류해요. 그래서 여기서는 기속행인지 재량인지를 재량인지가 나올 여지가 없어요. 원래 원칙대로만 하면. 근데 수리를 요한 신고는 신고가 필요해요. 아니, 수리가 필요해요. 그래서 이 수리는 기속행해야 돼요. 원래는 그래요, 원래는. 이렇게만 되면 얼마나 문제가 쉽겠어요. 이렇게 안 되는 게 문제죠. 이렇게 안 되는 것이. 그래서 이게 원칙인데 수정이 돼가지고 여기 바뀌어요. 이렇게 좀. 수리를 요한 신고. 수리를 요하지 않은 신고에서는 원칙적으로 기속행위다. 이것도 예외적으로 재량행위가 있다. 이것도 마찬가지고요. 이렇게 되는 게 이렇게 돼요. 이렇게 되는 판례가 몇 개들이 있어요. 일단 그것은 판례 보시면서 이렇게 해놓고 판례 보시면서 할 거고요. 일단 문제수를 보시면 네, 됐고요. 이제 하나, 둘, 앞에 문제소재는 둘, 넷, 다섯째 줄. 이는 건조 신고의 수리가 기속행위인지 재량인지와 관련되어 있다. 그래서 일단 재량일탈 남용을 하려면 기속행위 재량인지를 제출하고 대부분이 재량행위로 도출하거든요. 그래서 기속행위인지 재량인지가 문제된다. 네, 문제 보시면 건축신고 수리가 재량인지 기속행위인지 여부. 여기서 학설을 썼는데 학설을 썼죠. 이제 일단 재량인지 기속행위인지 학설을 썼는데 기속행위하고 일단 이론적인 것부터 이제 해봅시다. 재량행위하고 이렇게 있어요. 이 구별. 보통 보면 법률 규정 보면 요건 규정이 있죠. 그죠? 요건 규정이 있고 뭐뭐 하면 효과 규정이 있죠. 뭐뭐 할 수 있다, 뭐 해야 한다. 효과 규정이 있어요. 요건 규정이 재량이 있으면 요건 재량설. 옛날에 이제 지금은 주장한 사람 없는데 옛날에. 그러니까 어떤 사실이 있잖아요. 사실이 요건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판단이 재량에 속한다. 그런 경우, 그런 학설이에요. 그것이 어떻게 되냐면 요건 재량설은 재량은 행정의 요건 사실 인정에 관한 판단이 있다. 그거 본다. 그러니까 이 사실, 이 행정이가 행정인데 이 행정위가 요건에 해당하는지의 판단에 재량이 있다. 이제 요건 사실 인정에 재량이 있다라는 요건 재량설이고요. 효과 재량설은 있죠. 법 효과의 선택에 이제 재량이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뭐 침해적 행정이면 이거 다 아실 필요 없어요. 이것도 어려운데 이것만 쓰셔도 되고 쟁점이 너무 많으면 이렇게까지 다 안 쓰셔도 돼요. 설명만 해야 돼요. 설명만. 침해적 행위는 기속행위고 이제 수익적 행정이는 이제 재량이다. 이런 견해예요. 근데 이게 좀 틀린 게 뭐냐면 수익적 행위면 재량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허가는 수익적 행위잖아요. 대부분 이제 근데 기속행위를 보거든요. 이게 안 맞아요. 근데 침해적 행위는 기속행위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운전면허 취소 같은 경우는
이제 침해적 행정이죠. 이것은 재량인 경우가 많거든요. 안 맞는 경우가 있다는 거, 안 맞는 경우가. 안 맞는 경우가 있어. 그래서 지금 이렇게 하지 않고 법무론 기준서를 하죠. 법무론 기준서. 법무론 기준서. 종합설이라고 해요. 종합설. 일단 법문을 보자. 법문을 보자. 이제 법문원이 강제 규정이 되어 있으면 뭐뭐 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으면 이거 기속행위다. 그다음에 가능 규정이 되어 있으면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으면 이건 재량이다. 이렇게 해놓고 이걸로 해놓고 이것도 잘 모르겠으면 뭐라 돼 있어요? 행위의 성질. 행위의 성질. 여기서 행위 성질은 이거 말하는 거야, 이거. 이렇게. 이거 참고를 해요. 여기서 효과재량에서는 침해적 행위가 계속행위고 수익적 행위가 재량행위라고 하고 있는데 여기 문제점이 있다 했잖아요. 그런 문제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참고를 해요. 이렇게. 그 다음에 기본 관련성. 그 다음에 공익 관련성. 그래서 기본권이 관련성이 커지면 이제 기속행위가 되고요. 공익 관련성이 커지면 이제 재량행위가 되고요. 이렇게. 첫날이니까 여러분들 첫날이니까 다 설명해 드린 거예요. 근데 답안지는 이 정도만 써서도 엄청 많이 쓸 거거든요. 그래서 학설을 보면 요건 재량설은 재량은 행정의 요건 사실의 인정에 대한 판단이 있다고 본다. 효과재량설은 재량은 법률효과 선택이 존재한다고 본다. 이에 반해 법무론 기준설은 재량행위와 기속행위 구분은 법률 규정, 그러니까 간제 규정 형식이면 기속행위, 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으면 기속행위, 가능 규정 형식, 그러니까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으면 재량행위라고 보는 건데 이러한 법률 규정이 일체적 규정이 된다고 본다. 그리고 법률의 규정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는 당의 법률 규정과 함께 문제되는 행위의 성질, 침입적이냐 수익적이냐, 기본권 관련성, 공익 관련성을 종합적으로 판단한다. 이게 이제 학설이기도 하고 판례이기도 합니다. 판례인데 아무튼 이렇게 해서 학설 써놓고 이 판례는 보면 아까 잠깐 설명하다 말았는데 지워도 되죠. 이것은 써드린 것을 이해만 하시고 답안지 다 못 써요, 여러분들. 제가 써드린 것만 해도 엄청난 건데. 그래서 판례는 수리를 요하지 않는 경우에 사인이 적법한 신고를 하면 행정처는 수리해야 한다고 한다. 그래서 그렇지 않고 행정청은 법리에 정한 요건 이외의 사유를 들어서 수리를 거부할 수 없다고 본다. 그래서 수리 요하지 않는 신고는 이제 일단 수리를 요하지 않는 신고는 수리가 불리하지만 수리가 불리이지만 이렇게 이해하지 마시고 수리를 해야 된다. 수리 필요. 그래서 기속행위다. 이렇게 합시다. 일단 이 판례를 적으시는데 이 판례는 이것도 건축 신고거든요. 왜 이 건축 신고를 이 사안에서 기속행위를 받는지 잠깐 보시면 미추천고 보시면 미추천고의 세 번째 줄 경미한 사항. 예, 건축행위를 하려고 하는데 건축행위가 아주 경미한 사항이에요. 그래서 두 번째 줄부터 보시면 공동주택 및 부대시설, 복리시설의 소유자, 입주자, 사용자 및 관리주체가 건설 불용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으로서 신고 대상이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 관계 법령이 정해진 적법한 요건을 갖춘 신고만 하면 그와 같은 건축행위를 할 수 있고 행정적인 수리 처분 등 별단의 조치를 기다릴 필요가 없다. 그렇죠. 여기 수리 처분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원래는 없다는 건데 또한 이와 같은 신고를 받은 행정청으로서는 그 신고가 같은 법
및 그 시행령 등 관계 법령에 신고만을 건축할 수 있는 경우 해당하는지 여부, 그 구비서류 등이 갖추었는지 여부 등을 심사하여 그것이 법 규정에 부합하는 이상 수리하여야 하고, 앞에는 수리할 필요 없다 했는데 또 수리해야 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죠? 같은 법 규정에 정하지 아니한 사유를 심사하여 이를 이유로 신고 수리를 거부할 수는 없다. 그렇죠? 이게 경미한 상황이 그렇다는 거예요. 경미한 상황. 네, 보내면 근데 똑같이 수리를 요하지 않으신 건데 건축법상 몇 개 안 돼요. 이런 게 대부분이 이런 거예요. 대부분이 수리를 안 하신 거는 이거예요. 대부분이래요. 근데 예외적으로 건축법에서 건축신고하고 수법업 신고. 수법업 신고는 수리를 요하지 않으신 거지만 공익을 위해서 공익상 필요가 있으면 거부할 수 있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이렇게 몇 개 안 돼요. 할 수 있다. 이렇게. 공익상 필요가 있으면 거부할 수 있다. 재량이라고 본다는 거죠. 여기서는. 대부분이 이거지만, 이제 몇 개, 건축법에서 건축신고하고 수법신고는 공익상 필요가 있으면 거부할 수 있다. 재량이라고 보는 판례가 몇 개 있어요. 그걸 두 개를 이제 정리하는데, 동그라미 2번. 판례는 건축법 신고나 수법 신고 등 수리를 요하지 않는 신고의 경우에도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명시적 제한에 배치되지 않는 경우에도 건축을 허용하지 않아야 할 중대한 공익상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청 이를 수리를 거부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그렇죠? 건축법상의 건축신고하고 수법신고는 그 재량이를 보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넘어가셔서 이제 이게 올해 이 판례를 가지고 시험 문제를 낸 거예요. 이 판례로. 2019년 10월 31일자 이 판례 가지고 시험 문제를 낸 겁니다. 그래서 읽어보시면 건축 허가권자는 건축신고가 건축법 구토계획 및 이용할 법률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명시적인 제한에 배치되지 않는 경우에도 법령이 딱 맞아요. 딱 맞는데 건축을 허용하지 않아야 할 중대한 공익상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건축신고의 수리를 거부할 수 있다. 이게 법에서 정한 요건을 다 갖췄다 하더라도 공익상 필요가 있으면 거부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안 검토 보시면 미치신고 보시면 그래서 건축신고는 수익적 행정이라는 점, 공익 관련성이 크다는 점 고려할 때 재량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건축법상 건축신고는 건축법에서 정하는 명시적 제한에 배치되지 않는 경우에도 건축을 허용되지 않아야 할 중대한 공익상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건축 허가권자는 건축신고 수리를 거부할 수 있다. 그래서 재량이라고 한다. 그래서 이제 재량입니다. 예, 지금 뭐냐면 열심히 달려왔어요. 지금 우리가 뭘 할 거냐면 거부가 위법하냐 이걸 묻고 있잖아요. 근데 이게 기속행위일 수도 있고요. 재량행위도 있거든요. 시험에는 기속행위는 안 나오죠. 근데 이제 기속행위 판단되면 금방 판단이 되잖아요. 법대로 했으면 적법, 법대로 안 했으면 위법 이렇게 되지만 이제 재량행위 판단하면 이제 재량권 1탄 남용의 범위로 가야 되죠. 재량권 1탄 남용. 뭐가 있어요? 비례원칙, 신뢰보호원칙, 평등원칙, 부당결부원칙, 부당결부 금지원칙, 행정의 자유구조 법리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이걸 심리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기속행위인지 재량인지를 구분하고 그래서 재량이다 도출해놓고 재량이다 도출해놓고 이제 재량권의 일탈 남용을 권유하는 거죠. 일탈 남용 법리. 여기서 이제 비례원칙이 되거든요. 비례원칙까지 했는데 공익 때문에 그래서 넘어가서 3번 이 사건 건축 신고 수리 거부 행위가 위법한지 여부 문제점
동대구 구청장 정의 건축 신고 수리 거부 행위가 이후 판단하기 위해서는 비료원칙을 준수하였는지 검토해야 한다. 2번 비료원칙 위반되는 여부 1의. 비료원칙이란 행정 주체가 그러니까 행정 목적과 그를 목적 달성하기 위한 선택된 수단 사이에 합리적인 비례 관계가 있어야 한다. 목적과 수단 사이에 목적과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과 이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과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선택된 수단 사이에 합리적인 비례 관계. 이게 이제 비료원칙이잖아요. 이게 이제 비료원칙인데 이게 행정기본법 10조에 들어왔어요. 요건, 적폐상. 행정기본법 10조에 비료원칙이 들어와 있거든요.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행정기본법에는 다 그 행정기본법에 행정법의 기본 1번 원칙이 다 들어와 있어요. 다 들어왔어요. 다. 하나만 안 들어왔어요. 행정의 자기고소의 법리 그것만 안 들어오고 다 들어왔어요. 비료원칙 객관식 문제 풀어봤을 텐데 다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비료원칙, 평등원칙, 권한남용 금지원칙, 부당결부 금지원칙, 신인선언원칙, 그 다음에 실효성 원칙 이것도 다 들어왔고 행정의 자기고소의 법리는 안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제 사례 푸실 때 행정기본법을 이제 베껴서 쓰면 된다는 거예요. 제 말은 적폐상 열심히 썼잖아요. 여태까지. 근데 행정기본법 베끼면 된다. 그래서 보시면 행정자용은 첫째, 행정목적을 달성하는데 유하고 적절해야 하며 적합성 원칙. 둘째, 행정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최소한 데 그치한다. 필요성 원칙. 세 번째, 행정장애로 인한 국민의 이익 침해가 그 행정작용에 의도하는 공익보다 더 크지 않아야 한다. 상당성 원칙. 다 돌았죠. 그래서 3번 보시면 이 사건 건축신고 수리 처분이 비료원칙 위반되는지 여부. 다 뺏겼어요. 이제. 앞에 2번, 1번, 4번 있죠. 앞에 있는 걸 다 뺏긴 거예요. 앞에 설문. 여러분들 답안 쓰실 때 문제 있는 설문들을 적당하게 뺏기시면 돼요. 그래서 다음 페이지 보시면 둘째 줄 따라서 이 사건 토지의 건축이 실축됨으로써 인근 주민들의 통행을 막지 않도록 하여야 할 중대한 공익성이 인정되고 이런 공익성 요청은 병의 재산권 행사보다 훨씬 중요하다. 따라서 동대문 구청장 정의 건축신고 추리 처분은 적법하다. 그래서 됐습니다. 3번까지 해결했고 4번입니다. 처분 사유가 추가한 것이 적법한가. 이거 여러분들 어렵진 않겠죠? 문제 쓸 때는 어려워도 해설지 보고 강의 들으면 저래서 저런 거구나 이러면 돼요. 그래서 저도 공부할 때 답안지를 못 쓸 때도 많았었거든요. 처분사유 추가의 변경 이론적인 것만 볼게요. 일단 먼저 볼게요. 처분사유 추가 및 변경이 여러분들 변호사 시험에서 초창기에 기출문제 보니까 초창기에 나오고 변호사 시험은 안 나온 것 같더라고요. 초창기에 변호사 시험 나오고 이제 최근에는 안 나온 것 같은데 모르겠어요. 아직 제가 모의고사는 다 안 풀어봐가지고 모의고사는 나은지 아닌지 잘 모르겠는데 변호사 시험에서는 초창기에 나왔어요. 초창기. 최근에는 안 나온 걸로 알고 있어요. 이게 뭐냐면 처분 당시에 존재했던 사유가 있다는 거죠. A 사유하고 B 사유가 있었다고 칩니다. 처분하면서 이제 A 사유만 제시했어요. 처분 사유를. 근데 소송이 들어왔네. 소송이 들어왔어요. 지소송이 들어왔어요. 부랴 이제 A-로 부랴 이제 B로 변경한다든가 A를 변경한다든가 아니면 여기다가 또 A에다가 플러스 B로 이렇게 추가한다든가 이게 문제되느냐 이게 가능하냐. 처분청이 그렇다는 거죠. 처분청이
소송 들어와가지고 처분청에 소송 들어와가지고 처분 당시에 존재했던 사유 두 개가 있는데 두 개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만 제시했다는 그런 거죠. 그래서 소송 들어오니까 부랴부랴 이제 처분사를 변경하거나 아니면 추가하거나 이 가능하냐. 문제는 여기 존재했던 사유입니다. 이게 존재했어야 됩니다. 존재하지 않으면 하자 치유가 돼요. 이게 없으면 이 하자 치유가 되고 존재했어야 돼요. 여기서 하자 치유하고 구분되는 게 여기가 있어요. 만약에 이렇게 처분 사유가 A밖에 없었어요. 그럼 이제 A를 제시했겠죠? 소송 들어가서 B를 변경하려면 이건 처분 사유 하자 치유가 돼요. 하자 치유. 하자 치유가 돼요. 근데 하자 치유는 이 관련해서 좀 이따가 나중에 시험 볼 텐데 하자 치유는 소송이 들어오면 안 돼요. 이게 시간적 한계가 언제예요? 행정쟁송 제기 이전. 이 시설이 이제 다수를 팔잖아요. 행정쟁송이잖아요.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 되기 이전에 하자치유를 해야 돼요. 이게 들어와 버리면 하자치유가 안 돼요. 그래서 하자치유 이런 거고, 좀 이따 나중에 시험 볼, 이거 1월, 이게, 구분되는 것을 볼 거예요, 아마. 시험 볼 텐데, 아무튼 존재했다, 이렇게. 예, 이거다. 만약에, 부정설의 근거입니다. 부정설. 처분서의 추가 변경을 인정하면 안 된다. 그 견해는 뭐냐면, 만약에 긍정하면, 논리가 거꾸로 가요. 긍정하면, 원고의 반환권을 침해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인에, 이게 소송에 들어와가지고 처분사를 추가하는 변경한 걸 인정해버리면, 이 처분 상대방, 원고죠. 상대방이 소송할 때는 이제 이게 만약에 허가 취소가 나왔다 칩시다. A 사유를 가지고 이제 처가 취소된 거예요. 부랴부랴가지고 변호사 사무실 찾아왔어요. 변호사 사무실. 열심히 찾아와가지고 변호사 상담하니까 이거 가지고 이길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승소 판결을 예상되는데요. 이렇게 해가지고 열심히 돈을 주고 들어왔어요. 예. 그런데 비를 변경해버리면 질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죠. 그래서 원고 방어권을 침해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부정해야 한다. 거꾸로 가요. 거꾸로. 긍정하면 원고의 방어권을 침해하기 때문에 부정해야 한다. 긍정설. 긍정설. 부정하면 처분사의 추가 변경을 부정하면 인정하지 않으면 부정하면 만약에 부정하면 이걸 인정하지 않았어요. 이렇게 그러면 이걸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 나오겠죠. 이게 이제 인정 안 되니까. 그러면 행정청은 이제 기속력 때문에 반복이 아니라 재처분 의무가 있잖아요. 그죠? 재처분 의무가 있어요. 그래서 B사유를 추가해서 P사유로 이용해서 동일한 처분을 할 수 있거든요. 이번에는 이렇게 이게 가능해요. 그러면 이게 시간이 많이 들어잖아요. 시간이 많이 들어야 돼. 소송 경제에 반한다. 어차피 이렇게 되면 어차피 원고 입장에서는 이제 승소 판결을 받지 못한 결과가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소송 경제에 반한다. 그래서 처분사의 추가 변경을 긍정해야 된다. 이렇게 되죠. 여기는 좀 처분사의 추가 변경에서는 학설이 좀 이상해요. 긍정하면 원고의 방어권 침해하기 때문에 부정해야 한다. 긍정설은 부정하면 소용 경제에 반하기 때문에 긍정해야 한다. 이런 식의 논리예요. 이제 다수설 판례는 뭐냐면 제한적 긍정설.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한 범위 내에서 이제 인정하자.
이게 뭐냐면 기본적 사실관계가 뭐죠? 이게 뭐죠? 이거 그거죠. 주의상 목행이에요. 주의상 목행. 여러분 기록하고 쓰실 때 주의상 목행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주의상 목행. 이 주어, 일시, 상대방, 목적어, 행위. 육하원칙 있죠, 육하원칙. 예, 육하원칙 들어보셨죠? 예, 이거예요, 이거. 근데 여기서 육하인데 5개잖아요. 위에 장소가 하나 빠졌어요, 장소. 그래서 공소장 쓸 때도 이게 기본적 사실관계라는 것이 여러분 형사법 공부하실 때 배웠었어요. 공소장 변경할 때 이거 배웠었을 거야 아마. 기본적 사실관계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공소장 변경하게 된다. 근데 공소장 변경이 허용되는지 안 되는지 범위가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한지 아닌지에 따라 판단하는데 기본적 사실관계가 뭐냐면 이거야. 주의상목행. 장소. 그래서 육하원칙을 말하는 거예요. 육하원칙. 이 사실관계가 틀어지면 이제 기본적 사실관계가 없어지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주어 사람이 이제 갑에서 을로 바뀌었어요. 기본적 사실관계가 달라진 거죠. 일시 같은 장소가 일시 같은 10시 30분에서 11시 40분 됐겠다. 이거 가지고는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성이 인정될 것 같아요. 이건 인정되지 않지만 장소가 예전 부산이었던데 범행 장소가 부산인데 서울로 바뀌었어요. 이런 건 기본적 사실관계 동일성 인정되지 않겠죠. 상대방도 마찬가지예요. 상대방이 A였는데 뭐 B로 바뀌었다. 이것도 기본적 사실관계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겠죠. 목적어도 마찬가지고 행위도 마찬가지고. 예, 이렇게 판단하는 겁니다. 육하원칙까지 판단하는 거예요. 기본적 사실관계 동일성이라는 것은. 주의상목행을 쓴 것은 뭐냐면 여러분들 기록형 쓰실 때 다음 주 기록형 쓰실 텐데 청구시 쓰실 때 주의상목행 문제를 쓰시면 돼요. 주의상목행 거의 맞아요. 주어, 일시, 상대방, 목적어, 행동 이렇게 쓰면 청구시제 이렇게 쓰시면 돼요. 그럼 거의 오류가 없어요. 아무튼 주의상목행이다. 이제 기본적 사실관계 동일성도 주의상목행 가지고 판단한다. 육하원칙 다 됐습니다. 이제 읽어봅시다. 문제 소재. 이제 문제 소재 긴데 이거 앞에 있는 거 뺏겨왔어 그래요. 뺏겨온 거니까 이제 됐고 밑에서 끝에 줄 두 번째 줄. 이러한 처분사의 추가를 허용하는 경우에는 상대방인 갑의 방어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그 허용한 경우가 문제된다. 처분사 추가 및 변경의. 처분사의 추가 및 변경이란 행정청이 처분 당시엔 존재했습니다. 그 처분 근거로 삼지 않았던 사유. 존재했는데 근거로 삼지 않았습니다. 그런 것을 처분사의 추가 및 변경을 하는데 그러한 사유를 지구소송 계속 중 그 처분의 적법성 유지하기 위하여 추가하거나 변경하는 것을 의미한다. 허용 여부, 학설, 부정설, 처분사의 추가 및 변경을 인정하면 원고의 방어 방법에 지장을 초래하여 예기치 않은 법적 불이익을 초래하는 결과가 되므로 실질적 법치주의와 상담의 신뢰 보호 관점에서 이를 허용할 수 없다는 견해이다. 그 다음에 긍정설. 처분사의 추가 및 변경을 허용하지 않으면 원고가 승소를 하더라도 처분청으로서는 다른 이유를 근거로 다시 도량 처분을 할 수 있으므로 분쟁의 이례적 해결의 반항으로 소송 경제 관점에서 이를 허용한다는 견해이다. 됐고 재량적 긍정설, 통설. 행정소송에서 실질적 법치주의 및 소송경제 요청, 이게 긍정설이거든. 긍정설이 근거예요. 그 다음에 처분 상대방의 신뢰 및 공격 방어권의 보장, 이게 부정설의 근거예요. 그래서 부정설과 긍정설을 합체해서 조화시킨 범위내에서 제한적으로 이를 허용할 수 있다는 견해이다. 이 견해는 기본적 사실관계 동일성이 분리되지 않고 처분의 본질적 내용에 변화를 초래하는 범위 내에서 원고의 방어권이 침해되지 않는다면 처분사의 추가 및 변경이 허용된다고 본다. 판례도 똑같습니다. 주칭화 보시면 행위처분의 근거로 3, 4요가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성이 인정되는 한도 내에서만 다른 사유를 추가하거나 변경할 수 있을 뿐이다.
됐습니다. 넘어가시고 검토됐고요. 허용 범위 한 개. 이제 여기는 사실적 한 개, 처분서의 존재 시기, 종기가 나오는데 사물적 한 개. 이게 기본적 사실관계 동일성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처분청은 당초 처분의 근거로 삼은 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성 있다고 인정되는 한도 내에서만 다른 사유를 추가하거나 변경할 수 있을 뿐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 별개의 사실을 들어 처분 사유로 주장하면 허용되지 않는다. 두 번째, 추가 사유나 변경 사유는 처분 시에 객관적으로 존재했던 사유여야 한다. 3번, 행정청이 처분 사유 추가 변경 사실심 변론 종결시까지만 허용된다. 그러니까 2심도 사실심이니까 이제 2심도 할 수 있죠. 이 사건은 항소심에서 쓰는 거니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상한 해결을 보시면 동그라미 1번, 이 사건 처분의 당초 처분 사유와 피고가 이 사건 항소심에서 추구로 주장한 처분 사유는 이 사건 토지상의 사실상 도로의 법적 성질이라는 평가를 다소 달리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건축법상 1심에서는 처분 당시에는 건축법상 도로다라고 했지만 항소심 들어와서 사실상 도로가 했잖아요. 뭐 건축법상 도로든 사실상의 도로든 매 한 가지 아니냐 이제 그런 거죠. 법적 평가를 다시 달리한 것이다. 그래서 이를 두고 기본적 사실관계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 부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모두 이 사건 토지의 이용 현황이 도로이므로 거기에 주택을 신축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는 것이므로 기본적 사실관계 동일성이 인정된다. 두 번째, 이는 처분 시에 객관적으로 존재했던 사유이고 이제 항소심에 제출했죠. 그래서 3번 사실심 변론 종결 전에 제출하였으므로 추가 변경사의 존재 시기와 처분사의 추가 변경의 종기에 관해서 문제가 없다. 따라서 동대구 구청장 정의 처분사유를 추가한 것은 적법하다. 됐습니다. 판례에 따라서 결론을 다 내려놨어요. 내려놨고 됐습니다. 됐고 그 다음에 판례는 제가 실어놨어요. 전문을 다 실어놨으니까 여러분들이 시간 있으면 보시면 돼요. 제가 말씀드린 것은 객관식으로 나올 수도 있고요. 뭐 사례로 나올 수도 사례로 나오면 대박인 거고 뭐 기록형으로 나올 수도 있고요. 뭐 그런 겁니다. 일단 이렇게 사례 푸시고 잠깐 5분만 쉽시다. 5분만 쉬고 이제 객관식 풉시다. 5분만 쉴게요.